야구란 무엇인가? 광주 출신 작가 김경욱. K는 군더더기라는 찾을 수 없는 그의 단편들을 좋아한다. 야구란 무엇인가에는 작은 아들을 무참하게 잃은 아버지가 등장한다. 5.18 때 일이다. 이후 그는 법과 야구에 목숨을 건다. 혜태가 졌다는 말에 함께 숨을 거두는 그이고 보면 야구에 목숨을 걸었다는 말을 과장이라고 할 수만 없겠다. 1980년 5월을 겪은 광주 시민들에게 야구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K는 생각해본다. 학살자가 선심 쓰듯 만들고 허용한 것이 프로야구였고 또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야구 역시 오래된 전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 싸움이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소설 속 종배의 아버지는 법 앞에서의 굴욕을 야구에서의 승리로 보상받고자 한다. 그들에게는 혜태가 단순히 제가 회사나 야구단의 명칭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타이거즈는 광주의 다른 이름이었다. 죽는 순간까지 종배의 아버지가 야구 결과에 집착하는 데에도 이유는 있었던 것인데 그는 1980년 5월에 sun고했던 그 며칠을 이미 겪어버린 주체였다. 혹자는 광주 사람들의 야구 취향을 두고 지나치다라거나 스포츠를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K도 마찬가지다. 퇴근 후 야구 중계를 보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이 야구 시즌인 6개월 동안 그가 누리는 저녁 일상인데 그는 그 시간대에 유독 입이 험해진다. 잘하는 다른 팀 선수도 욕하고 못하는 타이거즈 팀 선수도 욕한다. 그게 다 유전된 획득 형질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야구를 봤고 1989년 봄에 묻은 경기장 관람객들이 그렇게 야구를 봤다. 그런 K를 아내는 종종 나무라지만 제 아무리 아내를 무서워하는 K라도 유전된 습관을 쉽사리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건 말하자면 일종의 전환장애와 같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를 간단하게 심리적 갈등의 신체적 전환이라고 정의한다. K는 야구를 볼 때 광주 사람들의 심리를 정치적 울분의 야구적 전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런 증상은 꼭 야구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가령 영화 26년 시사회장에서 5.18 유가족들은 진구가 그분을 사살하려는 순간 싸버려를 연발했다고 한다. 한혜진이 같이 죽어도 상관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그런 식으로 광주 사람들에게 스포츠와 대중문화가 정치적 울분이 증상으로 전화하는 장소에 임에 틀림없다. K가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는 것은 프로이트에 따라 내 히스테릭 같은 신경증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완치를 위해서라면 외상이 남긴 상흔이 지워져야 할 테니 전두환이 지금 저대로 곱고 뻔뻔하게 늙다가 자연사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긴 하다. 하여튼 권장할 만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법이다. 저녁 야구 시간대 아파트 단지에 종종 울려 퍼지는 중년 사내들의 고함을 그래서 K는 좀 이해하는 편이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K도 그럴 때면 틀림없이 광주 사람이다. 언젠가 야구를 야구로만 보는 날이 오겠지. 광주 사람이 LG나 하나를 응원한 날도 오겠지. 한때 하나를 격하게 응원했던 아들을 보며 K가 혼자 중얼거려 보는 말들이다. K가 챔스필드에 마지막으로 간 것은 지난 가을이었다. LG와의 경기가 있었고 훌륭한 영문학자이자 번역가인 아이형가 동행했다. K의 가족들도 왔고 그의 아들은 친구들까지 데려왔다. 아이의 가족들은 그때 미국에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이 수선스러운 기아 타이거즈 응원 부대에 합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전화도 몇 차례 다녀갔으므로 경기장의 균형화 시설에 다시 놀라지는 않았지만 챔피언스 필드는 화려하고 깔끔하고 뜨거웠다. 바야흐로 묻은 경기장의 시대는 간 것이다. 그래서 K는 챔스필드의 시대, 이제 스포츠로 즐겨보자고 다짐하고 나선 길이기도 했다. 그날의 경기는 흡족했다. 남 앞에서 격렬한 몸놀림을 보이는 걸 몹시 싫어하는 K마저도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 팔을 흔들어대고 응원가를 따라 불렀다면 말 다했다. 문득 경기장에서는 타이거즈가 지는 것이 시적 정의라든지 황지위의 시 한 구절이 떠올라 잠시 아이형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K는 웃음을 감추기 힘들었다. 맥주를 여러 통 들이켰고 오해가 끝나갈 즈음 경기장의 많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대취했다. K의 아들은 한때 지역 유소년 야구단에서 정식으로 야구 훈련을 받기도 할 만큼 야구를 좋아했었다. 지금은 동네 아이들을 부추겨 용동 FC라는 축구팀을 만들었다. 야구를 배신한 아들에게 K는 축구 유니폼도 사줘야 했다. 그래서인지 친구 녀석들과 계단까지 나아가 일렬 횡대로 서서는 치어리더들의 몸짓을 잘 따라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K는 아이형을 바싹 약올려가며 생선회를 안주로 소주 몇 잔을 기어이 더 마셨다. 지기와 함께 아주 행복한 주말을 보낸 자 특유의 나른함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을 때 K는 휘청휘청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스포츠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워져 경기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다가 다시 꾸벅꾸벅 졸았다. 꿈에 전두환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그대로 아침까지 이어지는 잠에 빠져들어갈 태세였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몸을 던져 K 얼마 후 그의 아내가 방을 뛰쳐나왔고 새벽까지 그의 코 고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우찌동물원 변장한 유토피아.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변장한 유토피아. 왕족이나 귀족이 사적으로 동물원을 소유하는 풍습은 고대부터 18세까지 그 전례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적 동물원이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28년 런던에서였다. 그것을 근대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설립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특권층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근대적인 것들이 그렇듯 동물원도 19세기 영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K의 장황하고 냉소적인 어투를 빌리자면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모아 요리조리 분류해서는 학명이란 딱지를 붙인 다음 우리에 가두어 런던 시민들에게 구경시키는 일이 지표면의 반쯤은 식묘한 19세기 최강 제국주의 국가의 침이었다는 말 되겠다. 그럼 의미에서 동물원은 이중적으로 식민주의 산물이다. 우선 전 세계적 범위에 걸친 식민지들의 생태계 없이는 생겨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고 인간에 대한 자연의 식민화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동물들은 제국주의의 전리품이었던 것이다. 일찍이 이를 간파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데오도로 아도르노였다. K가 한때 경전처럼 읽었던 마니아 모델리아에서 아도르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유토피아는 동물로 변장해 있다. 그의 눈에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창살 안에 갇힌 유토피아의 운유로 보였던 모양이다. K는 처음에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우치 동물원에 들러 기린의 눈을 오래 들여다본 후부터 그는 아도르노에게 두말 없이 동의하게 되었다. 동물원은 문명 이전의 생기 혹은 문명 이후의 낙원 같은 것들을 헛되이 상기시키면서 아주 안전한 방식으로 자연을 전시한다. 학명이 지워지고 습성이 파악된 동물들은 고작 제 몸피보다 조금 큰 우리 안에 갇혀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는데 그것들은 온몸으로 자연은 위대하다고 그러나 그 위대한 자연을 포획하고 분리한 인간의 문명은 더 위대하다고 옹변한다. 알티세리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동물원도 실은 강력한 이데올로기 장치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것이 K가 어느 날 기린과의 긴 눈싸움 끝에 얻은 결론이었다. 그러나 그 긴 눈싸움 이후로도 K는 여전히 동물원을 좋아한다. 물론 3살 먹은 아이가 아니니 동물과 움직이는 인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K는 아니다. 그의 지능은 평균을 한참 웃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에게 다소간의 과학, 피학, 취미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그는 세락해가는 동물원에서 쓸쓸해지기 위해 쓸쓸해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그리고 인간이 일으켰다는 문명 세계의 위선이 자기의 눈앞에서 어쩔 수 없이 폭로되는 장면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 동물원에 간다. 물론 세락의 분위기는 우치공원이 아니라도 이쯤 동물원이라면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 언제부턴가 K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동물원을 상상하기가 힘들다. 최근 그가 가본 모든 동물원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딘가 지치고 낡아 보였다. 실제로 울타리는 녹슬고 축사벽은 군데군데 벗겨지거나 빛이 바랜 채로 방치되는 곳이 많았다. 근데는 이제 늙었다. 아이들이 없어서인지도 몰랐다. 아이들은 이제 왜 동물원에 오지 않는 걸까? 학원에 가야 하니까. PC방이 더 재밌으니까. 이미 TV에서 아주 선명한 화질로 수많은 동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그러나 이런 대답들은 어딘가 모르게 건성이라고 K는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 자체가 동물의 왕국이라니까라는 자무 문명 비판적이긴 하지만 재미없고 뻔한 답을 떠올리는 짓은 피해갈 수 있었다. 동물원도 실은 강력한 이데올로기 장치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것이 K가 어느 날 기린과의 긴 눈싸움 끝에 얻은 결론이었다.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동물원에 오는 어른들은 K의 눈에 대체로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어쩌다 데이트라도 나선 젊은이들이 있긴 했으나 그들은 곧 헤어질 사이로 보였다. 동물원의 연인들은 서로를 어색해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손을 잡고 걷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마치 조문이라도 가르는 것처럼 대체로 어두운 색감의 옷을 입고 있었다. K가 그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는지도 말하지 않았던가. 그의 눈은 세계를 선별적으로 본다고. 그러나 K는 동물원의 그런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런 감정에는 분명 어떤 악의가 숨겨져 있었다. 특별히 동물들의 분뇨가 분비물과 그것들로부터 풍겨 나오는 냄새 앞에서 그의 그런 악의는 정체를 드러내곤 한다.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저 미끈거리는 똥덩어리들, 쇠창살로도 가둬지지 않고 저 고약한 냄새와 축사 바닥을 흘러넘어와 기어이 인도를 적시고야 마는 축축한 분비물들, 격렬한 꼬리의 흔들림을 따라 크레모와 파편처럼 사방으로 튀는 하마의 똥물, 풀을 뜯는 척하다가 아무렇게나 뱉어대는 낙타의 걸쭉한 녹색 타입 방울들, 보라한도 일부러 관객들의 시선 쪽을 향해 높이 쳐든 원숭이의 빨갛고 탱탱하고 외설스러운 엉덩이들, 삼켰다 뱉어놓은 것이며 불명한 비단구렁이 축사에 위에게 젖은 닭들, 독수리의 목걸이처럼 걸려있는 형체 모를 동물의 내장들. 이런 제길 독자들의 비위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K를 말려야겠다. K는 동물원에서 주로 그런 것들만 본다. 그런 것들이 실은 동물원의 이면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마치 크리스테바가 말한 비천한 것들과 같아서. 근데 문명이 제 아무리 구획하고 분류하고 딱지를 붙여 전시한다 해도 가둘 수 없는 것들이라고 K는 생각한다. 독수리가 네킨으로 입을 닦을 수는 없지 않은가. 원숭이가 생리대를 하고 다닐 수도 없고 비단구렁이가 우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낙타가 타구에만 침을 뱉기를 바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마도로 영역표시는 한적한 새벽 시간에 잠깐만 하라고 경고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말하자면 그는 전시된 유토피아가 변장했던 가면을 던지는 순간을 확인하러 동물원에 가는 것이다. 갇혔으나 다시 전시되지 못한 자연을 보러. 위생적으로 가뒀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엔 체면을 구기고야 마는 문명을 보러. 그로부터 어떤 피학적인 감정의 진동을 겪으러. 그런 생각에 빠져들 때 이상하게도 그는 전혀 우리와 종을 같지 않은 인류의 한계체 같지가 않다. 염세적인 K. 그는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동물들. 한국 최초의 동물원은 창경궁 내에 세워졌다. 1909년 11월의 일이라고 한다. K는 아직 이곳에 가보지 못했다. 기관지염 때문에 중학교 시절 수학여행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론 바빠서 못 갔고 그리고 흥미도 잃었다. 강주 사직공원에 동물원들이 들어선 것은 196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K도 가본 적이 있다. K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동물원에 갔다. 가족들을 동반한 엄청난 숫자의 근대화. 역군들이 마치 자연에 대한 인류의 승리를 하기라도 하겠다는 듯 축사 앞에서 뭔가를 던지고 이상한 손짓을 해 보이며 키득거리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실은 좀 비열해 보였다. 먼저 앉은 좌판에 진열된 바나나가 아주 비쌌다는 기억이 남아있다. 150원. 당시 막대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이 30원이었다. 그 놀라운 가격에 애꿎은 과일 장수는 K의 부친에게 욕을 먹었다. 아들 K 자신의 부모를 함께 모시고 나들이를 나선 김용호 씨는 그날 좀 들떠 있었고 그래서인지 좀 용감해 보이기도 했다. 비처럼 떨어지는 벚꽃 꽃잎들 사이로 우뚝 솟은 김용호 씨. 그날 그 얼굴은 대추빛처럼 붉었다. 관우 같았다. K는 그때 어린이 삼국지를 읽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 이후로 K는 더 무럭무럭 자랐고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다들 그렇듯 동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K가 다시 동물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2001년쯤부터였는데 그때쯤 K도 아버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동물원은 이제 우치공원에 있다. 1995년 사직동물원이 지금의 우치공원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사직공원은 아무래도 동물원을 품고 있기에 넓이도 아랑도 좁았다. 도시인들은 자신들이 보고자 할 때에만 주변에 동물이 있기를 바란다. 어디 동물뿐일까? 죽음도 감기도 동물과 비슷한 처지이긴 매 한 가지다. K가 사진도 찍을 겸 우치 동물원을 걸었던 날은 이른 봄의 토요일이었다. 2년 전과 달리 입장료는 무료였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말이겠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동물원까지는 걸어도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K는 관람연차를 탔다. K와 3인 가족, 엄마와 딸 둘, 아이들은 신나 보였지만 엄마의 표정은 역시나 무료하고 우울해 보였다. 아빠는 보이지 않았다. 승객의 정부였다. 이른 봄이었고 날씨는 포근해서 머리카락을 날리는 바람이 느낌이 좋았다. 얼마 되지 않아 바람 속에 익숙한 냄새가 섞여들었다. 그 냄새를 통해 K는 동물원이 코앞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물원이야. 그래 동물원이로군. 그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무슨 임대 아파트처럼 벽에 일렬로 늘어선 새집들이 인상적이었던 앵무새에 관해서 K는 황지위의 시를 떠올렸다. 앵무새들은 마치 비좁은 임대주택 단지에 같은 날 입주한 세입자들 같기도 했다. 새들도 세상을 뜨지 못하는구나. 김험지의 소설을 떠올리기도 했는데 화사한 깃털 색깔만 아니라면 앵무새들은 살찌고 느린 비둘기 같아 보였다. 평화와 희망의 상징 비둘기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돼지 비둘기. 앵무새들은 마치 비좁은 임대주택 단지에 같은 날 입주한 세입자들 같았다. 펠리컨 앞에서는 혼자 아 하세요 펠리컨이라고 중얼거려 보기도 했지만 펠리컨은 K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울타리 밖을 노려볼 뿐이었는데 그 표정이 기괴하다 싶을 만큼 사색적이어서 K는 잠깐 무서웠다. K가 최선을 다해 오래 둘러본 곳은 역시 기린 축사였다. 그는 그날도 무슨 지혜라도 구하듯 기린의 눈하고 맑은 눈을 오래 쳐다봤고 기린도 그랬다. 얼마간의 눈맞춤으로 K에게 동물원과 문명 간에 맺어진 미략의 비밀을 전수해버린 존재. 기린은 여전히 완고한 평화주의자처럼 보였고 그래서 위험이 있었다. 맹수들의 막사도 들르고 맹군들의 막사도 들렀지만 동물들은 하나같이 필요해 보여서 K는 되레 미안해하고 있는 자신에 더 신경을 써야 했다. 토요일 오후가 저무는 황혼역이었다. 그래 황혼역이었다. 사납지 않은 짐승들의 게으르고 무심한 울음소리가 가끔 정막을 깰 뿐 사위는 고요했고 바람은 적당히 서늘했다. 하늘의 구름은 저 서쪽부터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마치 한 시대가 다 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한 상징 같기도 했다. 그래서 무슨 위대한 정신 하나가 이제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황혼역이었다. 그러나 철창 속 앙상하게 줄기만 남은 나뭇가지 위에 올빼미가 날아오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K는 생각했다. 걸어 나올 수도 있었으련만 그는 다시 관람 연차를 탔다. 황혼의 철장 속 앙상의 줄기만 남은 나뭇가지 위에 올빼미가 날아오르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K는 생각했다. 대인극장, 국밥과 위스키, 홀로 들이켜 수면제 가슴 젖어오는데 추석 달빛은 차고 어머니는 웃고 각재고 대인동 블루스. 취향의 사회학. K는 아내와 아들을 동반해서 대인시장에 갔다. 이쯤 토요일마다 신앙송회가 열리곤 하는 비공연장 사거리에는 무대를 마주보는 자리에 삼겹살집 하나가 있다. 거기서 셋은 목살을 구워 먹었다. 비늘로 된 차양 밖으로 K도 제법 아는 광주 문인들이 335 신앙송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차양이 반투명했으므로 식당 밖에 문인들 중에는 그를 알아본 사람도 여러 있었다는 사실을 K만 모른다. 시 앞에서 고기를 굽는 일이 멋쩍어진 K는 고기 먹는 일에만 집중했다. 고기 반찬 훌륭했다. 이윽고 반주 삼아 소주 몇 잔을 들이킨 뒤 불쾌해진 K가 아들에게 말했다. 거의 스테이크 수준이네. 무심코 뱉은 말이지만 K의 말입으로 이 감탄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명이 필요하다. 당시 K의 지가 사정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게다가 오랜만에 용봉 FC 다른 4명과 축구를 하느라 아들은 주말 오후에 항상 바쁘시다. 아들과 마주 앉은 외식 자리였다. 따라서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스테이크를 먹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로 왁자하고 위생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시장의 맨마당 식육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그 맛을 스테이크에 비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그의 취향의 위계 속에서 그 순간 목살은 스테이크보다 아랫줄에 있었던 셈이다. 어떤 돼지고기만이 거의 스테이크 수준에 육박하는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 말의 진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취향은 스테이크에 정향되어 있을 만큼 부르주아적인가. 그러나 그는 종종 다니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쓸 때 그 반대의 말을 할 때도 많다. 고기는 아무래도 구워야 맛있는데 고기엔 역시 마늘이랑 소주가 있어야 해. 따위의 말들. 그럴 때 그의 취향의 위계는 돌변해서 포크와 나이프와 전체 요리가 후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르주아적 음식 문화를 조롱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는 자신이 격식 없고 호방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할 때가 많다. 그의 취향은 서민적인가? 아니 그에게 일관된 취향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거다. 그는 육전에 막걸리를 마신 후 바에 들러 17년사 위스키를 2차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모자란 주량을 와인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의 사람이다. 정태춘의 노래와 쇼스타코비치의 고향으로 하나의 폴대에 넣고 저녁 산책을 나설 수 있는 유의 사람이고 노무와 낮 막걸리를 마시면서 하이고 꽃
다 저부렸니인디 우리 엄니는 다리 뺐다고가 아파서 시방 무덤에도 못 가보네라고 너스레를 떨어놓고 집에 돌아와서는 정색을 한 채 우리 딸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겠구나. 아빠는 본가에 들러 할머니와 토속주를 한 잔 마시고 왔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의 사람이기도 하다. 확실히 그의 취향은 뒤죽박죽 일관성이 없다. 워낙에 선별적인 기억력을 가진 K인지라 읽고도 잊어버리겠지만 그가 읽은 책 중에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 외에 구별짓기 취향의 사약이란 책도 있었다. 그 책에서 사용된 용어를 흉내내 K의 저 이율 배반적인 취향을 간단히 설명해 볼 수도 있겠다. 상속자본과 획독자본의 불일치로 인한 취향상의 갈등. 그는 국밥이나 삼겹살을 상속받았지만 훗날 자신의 힘으로 스테이크와 와인을 획득했던 것이다. 그는 국밥이나 삼겹살을 상속받았지만 훗날 자신의 힘으로 스테이크와 와인을 획득했던 것이다. 시장을 상속받았지만 레스토랑을 획득했고 리얼리즘을 상속받았지만 모더니즘을 획득했고 루카치를 상속받았지만 아도르노를 획득했고 그래서 종래에 그의 정체성은 부르디웨가 말한 신흥 독학자. 그는 실제로도 자신을 독학자라고 믿는다. 예, 그것과 가장 유사해졌다. 서민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려 하지만 부르주아적인 것은 경멸하는 묘한 이율 배반적인 정확한 그의 취향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만의 취향 없음인지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K는 민중과 민족을 문학의 대우로 꼽는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귀족적 취향을 볼 때가 많았다. 반대로 근대성과 자율성을 문학의 대위로 꼽는 사람들이 안주도 없는 생맥주로 배를 채우며 격없는 객담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었다. 명품으로 치장한 살깊은 데서 풍겨 나오는 악취를 맡은 적도 있고 기이하게 봉건적인 진보 정당 국회의원을 본 적도 있으며 아내를 학대하는 노동운동가를 본 적도 있고 한국에 건너와 체질 개선을 못해 몸살을 앓는 첨단의 문학 이론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도 있었다. 한국 얼굴에 서양 가면들, 귀족 얼굴에 민중 가면들, 가부장 얼굴에 민주주의 가면들, 정치 얼굴에 인권운동 가면들, 서적상 얼굴에 포스트 모던 가면들, 고택 옆에 룸살롱, 황토 방바닥에 전기장판, 한정식의 위스키에 쿨한 이별 후에 독한 스토킹, 기복신앙이 된 종교, 모텔의 온천 표시와 구별되지 않는 붉은 네온 십자가들. 요컨대 K의 눈에 한국인은 일관된 취향이나 양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나라였다. 그런 한국에 과연 누가 있어 그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따라서 K를 두고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자라면서 그는 자칭, 타칭, 모더니스트가 되었고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많은 것들을 획득해갔다. 그러나 그를 딱히 시장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힘든데 그에게 시장은 일종의 상속 자본에 속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송정리가 그랬던 것이다. 시장 또한 그의 나에 대해 구성적이었던 것이다. K는 기억한다. 그를 자전거에 태우고 시장통에 나선 할아버지 선술집에 들러 대포 한 잔에 안주 삼아 시킨 오뎅 한 대접의 맛. 그는 또 기억한다. 친정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모찌 당긴 비닐봉지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촉감. 그러나 먹을 것들보다 더 선명해 그의 신체에 각인된 것은 시장의 남장판 같은 분위기였다. 훗날 바우친을 읽었을 때 K는 그 분위기가 바로 카니발과 유사한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다. 웬만한 실수와 잡스러운 일탈 따위는 용인되기 마련이고 흥청과 망청과 노발과 대발과 아나마 무인과 장상과 이상하게 한데 모여서는 아주 조화로운 불협화음을 내던 시장의 위기 없는 회방과 그걸 물려받는 게 K다. 토요일엔 장이 좋다. 송정리의 시장을 빼면 광주에 있는 시장들 중 K와 인연이 있는 곳은 4군데다.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이 근대화된 양동시장에서 20살 즈음에 K는 검게 염색된 군복 야상을 사입었다. 검은 야상과 검은 안경. 대학 시절 내내 이 모습이 K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그러나 K는 이제 인터넷이나 아울렛에서 쇼핑을 한다. 밀리터리 룩으로 현모하기조차 한다. 강주시장은 회가 많았고 송강영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개가 문학들의 사무실이 그 인근에 있다. K는 그 잡지의 편집위원이다. 당연히 남강주시장 근처에서 보게 되는 K는 대개 거나하게 취한 채로 기분이 아주 좋아진 상태다. 말바우 시장은 K의 모교인 전남대와 노모의 집에서 가깝다. 상설시장도 있지만
2일, 4일, 7일, 9일 이렇게 열흘에 4번 장이 선다. 별다른 특색이 있는 시장은 아니다. 다만 광주에서 담양으로 나가는 차들은 이날을 피하는 게 좋다. 시장 사람들이 주정차 단속 따위를 두려워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대인시장이고 이즈은 K는 이 시장을 가장 선호한다. 대인동에 대한 광주 사람들은 기억은 그리 쾌적한 편이 아니다. 지금의 유숙해어 광천동에 들러서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대인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남강주역 인근에 남강주 시장과 황금동, 홍등가가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의 대인시장과 대인동 유곽이 들어섰다. 밤이면 대인동 일대에는 호객 나온 여인들과 남성들의 쫓고쫓기는 추격전으로 볼거리가 많았다. 세간의 말에 따르면 당시 광주 남성들의 반은 대인동에서 동정을 이뤘다고들 했다. 대인동이란 지명은 그래서 대체로 어딘가 음란한 냄새가 풍겼고 시장 역시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하고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서 유곽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대인시장도 어느 전통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세락인로에 접어드는 건 당연해 보였다. 그러던 시장을 구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미술이었다. 2008년 7회 광주 비엔날레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도방 프로젝트란 걸 기획했고 그 기획이 실현된 장소가 바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대인시장 일대였다. 젊은 예술가들이 시장에 모여들었다. 그 이후로 대인시장에선 종종 전시와 공연이 열렸고 상가의 벽마다 벽화가 그려졌고 아기자기한 기념품 노점상들, 대한예술공연장 같은 것들도 생겼다. 대인시장 예술 프로젝트를 감당한 젊은 예술진들의 모임도 만들어졌다. 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전당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프로젝트가 연이어 기획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시장과 상인이 예술가의 공존을 모색하는 공공문화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K가 특별히 여러 시장들 중에서도 대인시장에 발걸음을 자주 하는 이유다. 다시 대인시장 한 모퉁이 식육식당으로 들어가서 K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쳤다. 소주 한 병을 비운 참이라 기분이 좋았다. 마침 식당 건너편 무대에서 준비를 마친 조성국 시인과 고영서 시인이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고영서 시인은 그다지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았으나 조성국 시인은 많이 긴장한 듯했다. 광주 전남 작가회의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K처럼 사회과학 전문 서점을 운영하다 망해먹은 적도 있었건만 그는 아직도 낯을 많이 가렸다. 저녁 바람은 차가웠고 인파는 시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대체로 흘끔거리며 지나갔을 뿐 그들의 낭송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대개 동료 시인들 뿐이었다. 고군분투란 단어가 K의 머리를 스쳐갔다. 시가 고군분투하는구나.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K에게 그 상황을 냉소할 만큼 전혀 잃지 않았다. K는 시가 저자에서 홀대받는 그 상황이 어딘가 비장하고 숭고한 데가 있다고 느꼈다. 낭송에는 일찍 끝났다. 그날 K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시장이 다 끝나가는 지점, 기퉁이의 조그마한 목재 건물에서 열린 음악 공연이었다. 신인 복장을 한 중년의 삼국 사내와 기타를 든 외국인 사내가 묘한 리듬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제법 많은 관중들이 어깨를 들썩이거나 손뼉을 치면서 그들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음악은 무슨 흥겨운 주문 같았는데 끝날 줄을 모르는 걸 보니 즉흥 연주 같기도 했다. 천재적이었다. 다구적 난장판. 그 위로 노란 백열등이 빛나고 있었다. 몇 발짝 떨어져서 보자니 K는 신동엽의 산문시의 세계가 거기 펼쳐져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참 행복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백열등이 밝혀놓은 그 공간 바깥으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세계는 다시 그들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었으므로 K는 이 세계가 좀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면 시장은 항상 좀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안도현의 시가 무슨 제사상처럼 차려져 있는 주차장을 벗어나 K의 가족이 집으로 향하는 택시를 탄 것은 밤 10시가 다 되어서였다. K는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보이는 족족 연탄재라도 함부로 걷어찰 기세였다.